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동아연구소의 김종호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아가지고 오늘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된 첫 주의 금요일이라 여기저기 뭐 강연회나 세미나 뭐 학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가하시는 분이 많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나 이제 동남아시아 경제를 다룬다고 하니 벌써 25명이 되는 이제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사실은. 기존 기타 세미나에 비교하면.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역시나 흥미있고 재밌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저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 있는 김종호라고 하고요.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하는 이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초청 강연회의 주제는 아세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부주제로 동남아시아 경제의 특성과 전망이라고 하는 부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아세안 관계는 뭐 신남방 정책 이래로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가 바로 경제 관계이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경제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사실은 동남아시아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흐름을 이어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누구나 뭐 동남아시아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는 상황이 사실 국내 학계에 많은 걱정거리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 초청 강연회에 그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로 계시는 박본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박본순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동남아시아, 특히 아세안 경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오셨고 역시나 잘 아시는 것처럼 91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 뒤에 뭐 싱가포르, 태국 여러 지역에서 연구원을 지내셨고 또 뭐 국가에서 하는 혹은 뭐 아세안에서 하는 다양한 정책 관련된 활동도 역시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이제 아세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저서를 내셔서 역시나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현재 국내 학계에서 동남아시아 경제하면 가장 첫순위로 꼽히는 이제 전문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잠깐 주의사항을 드리면 아마 이제는 뭐 줌이 다 익숙해지셔서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강연 자께서 강연을 하실 시에는 소리를 오프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본인 이름과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순서대로 그 디스커션 시간에 질문 시간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본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본순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89년 동남아와 처음 만난 이후로 30년이 넘게 동남아를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 또 전문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는 척 하게 돼서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올드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양반들이 공부한 것보다 옛날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질문 시간 같은데 좀 더 이야기를 활성화하면 될 것 같고요. 동남아 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남방 정책하면서 동남아가 아주 유망한 지역이다. 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병에 술이 반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전후 아시안 경제를 돌아볼 때 아시안의 퍼포먼스가 예상보다 기대보다 못하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기대보다 그들이 해야 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에 명실공히 선진국 소득 수준에서 선진국 사회 발전이나 정치 제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이 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동남아 안에서의 몇 개국은 싱가포르는 도시니까 따로 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옛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퍼 리미트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이야기를 할 내용은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동남아 경제 어제와 오늘, 그다음에 동남아 경제 구조적 특성, 그다음에 향후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경제 어제 오늘을 보시면은 혹시 슬라이드가 가능하면 다른 분들이 슬라이드를 좀 봐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시안 국가, 동남아 국가의 10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 동남아가 원래 이제 동띠모르까지 포함해서 11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동띠모르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 규모도 작고 실제로 통계가 작성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아시안 회원국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분석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동남아 아시안 국가의 경제 규모를 2019년을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브루나이까지 경제 규모가 다 틀리죠. 인도네시아가 제1 경제 대국입니다. 전체 3조 1,730억 달러 중에서 1조 1,19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뒤에 보시면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기 때문에 인구 효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1인당 GDP가 적어도 당연히 명목 GDP 정도는 커지고요.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실 것이 수출인데요. 수출을 보면 이제 싱가포르가 가장 많습니다. 2019년에 3,904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싱가포르는 중개무역항 기지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국인 수출, 내국 산업의 수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의 생산력을 기준으로 해보면 지금은 베트남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한 나라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합니다. 명목 GDP나 수출을 보면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 이후가 한 그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선진국 소득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구들에서는 요즘 아시안 5라고 명명해서 보통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아시안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나가면 이제 현재 경제 규모를 적용했으니까 경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이 대부분 공업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차 상품 주도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1차 상품의 수출이 총 수출의 한 60% 이상이 되는 나라를 우리가 1차 상품 의존도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오스나 미얀마,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1차 상품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1차 상품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가 최근에 중국, 한국, 대만 기업들이 들어가서 봉제, 주로 섬유, 의복 이걸 생산합니다만 봉제업 수출 국가가 돼 있고 근대적 제조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생산이나 고용에서 농업 부분을 보시면은 2020년에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입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은 농업 비중이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에서 예를 들면 미얀마 21.4%, 캄보디아 24.4%, 베트남도 14.9%가 되고요. 고용에서는 캄보디아는 64%가 물론 2014년 통계입니다만 64%가 농업 부분에 종사를 하고 있고 미얀마도 45%가 농업 부분에 종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태국도 30% 이상이 고용이 농업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도시화율도 보면은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는 전체 인구의 70% 정도 그 이상이 농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사회 혹은 농업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과거의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보시죠. 동남아는 1945년 이후에 국가들이 태국을 제외해 놓고는 순차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제를 선택을 했죠. 인도차이나 국가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미얀마도 뭐 버마식 사회주의 이런 식의 선택을 했고 이제 영연방 국가였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빠른 개방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론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 대체라는 것은 외화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입 외화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입 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하자 하는 게 수입 대체 공업화인데 보통 우리가 수입 대체 공업화의 대칭 개념으로 수출 주도 공업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수출 주도 공업화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남아 심지어는 선진국들조차도 주 수출품이 공산품보다는 1차 산품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1970년에 공산품 제조 상품이죠. 수출 비중이 1.2%였고 1983년에도 6.4%였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급속하게 공업화를 해서 1983년에 우리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산품 비율이 83.4%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싱가포르, 심지어는 싱가포르조차도 1983년에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1차 산품 비중이 물론 이건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48.2%밖에 안 됐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동남아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엔화 환율의 추이를 그려놨습니다만 일본의 옌달러 환율이죠. 이게 1960년대는 일본도 고정 환율제를 해서 1달러당 360원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일본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은 아주 낮은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985년부터 87년 이때까지 일본 엔화 가치가 급속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가 있을 때 1달러당 약 250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후인 1986년 9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달러당 120, 130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지금 한 1150원 한단 말이에요. 1150원 하는데 1년
지난 후에 이게 가령 한 600원으로 된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 중에 살아날 기업들이 별로 없을 거다. 일본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생산비를 찾아 나갔고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가게 됐죠. 물론 우리들은 일본 엔화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3저, 소위 3저 현상의 하나로 우리 수출이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이렇게 해서 세계 4대 외채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올라서 우리가 위기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자 합의를 한국 경제에는 천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의 이제 공산품 수출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기를 보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95년이 되면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산품 비율이 83.9%가 되고 가장 낮은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50.6%, 41.5%로 공산품 수출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공업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85년에서 95년 사이에는 동남아 선발국에서는 고도 성장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3년인가 4년에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동아시아 성장의 기적이라는 보고서인데 거기서는 아시아 고도 성장국 8개국 그랬고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8개의 고도 성장국이다 해가지고 왜 이들이 빨리 성장했는가를 규명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전반은 대단히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을 빨리한 나라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다 일본을 위시한 외국의 직접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남아는 세 개의 공장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중요한 공산품 공급 기지가 돼 있죠. 1970년대 섬유 산업에서 시작해서 2000년 이후에는 지금 자동차, 무선 통신 기기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 전자산업과 노동집약적 공공업의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도 아직은 중요한 수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천연자원은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지금 올라 있고 당분간 국제 유가가 오를 것 같다 하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오히려 제조업 부분이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우리가 더치 디지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현상도 좀 보이고 있고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든지 석탄가가 오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 1차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더욱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경제를 전망할 때는 국제 자원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남아는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외 의존도라는 게 수출과 수입,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것을 GDP로 나눈 개념인데 2020년에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것이 GDP의 59.8%입니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필리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실제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지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아시안 경제 공동체를 2015년 말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아시안 자유무역제도를 만들고 2015년에는 아시안 경제 공동체를 출범을 시켰는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 그리고 하나의 생산 기지로 만들어서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고 제고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아시안 경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정치 경제 질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위 아시안 센트럴리티라고 그럽니다만 아시안 플러스 3 체제를 출범하는데 그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출범하는데 아시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한중일 같은 경우가 별로 밀접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안이 지금 여러 측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아시안 플러스 3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생산된 문건들에 보면은 아시안 센츄럴리티라는 말을 거의 반드시 사용할 정도로 여기에서 아시안 측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5개의 FTA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인도가 제외된 나머지가 RCEP으로 통합이 돼 있고 이 RCEP이 곧 발효가 될 겁니다. 지금 아시안 6개국 그다음에 여기에 5개국 중에서 3곳이 비준이 되면은 이게 발효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호주가 최근에 이게 비준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는 발효가 돼서 우리나라는 아마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겠습니다만 이 RCEP이 발효가 될 겁니다. 물론 RCEP에 인도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RCEP 자체도 아시안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경제적 성과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하긴 어려워요. 제가 여기 4년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0년에서 14년 평균과 2015년에서 2019년 평균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얼마나 1인당 소득이 나 수출이 증가를 했는가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알겠습니다만 한국이 이 기간에 1인당 소득이 19.1% 증가를 했고 수출이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은 퍼포먼스를 낸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아주 1인당 소득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체구가 작을 때 성장하는 건 쉽죠. 쉬운데 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인당 소득이나 수출이 증가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베트남이 실제로 동남아 전체 경제에 다이나믹한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베트남 경제의 구조적 특성이 지금 가장 먼저 베트남이 동남아 경제의 활화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이 최근 발전하는 건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가지 측면에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표를 만들었는데요. 첫째가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전자산업의 수출입니다. HS85 단위인데요. 이 HS85를 다 전자로 묶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자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가장 전자산업 수출이 많았던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1187억 달러인데요. 싱가포르이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가 세계적 생산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태국이 다양한 전자제품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합니다. 2010년에 베트남은 71억 달러에 불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이 되면은 베트남의 수출이 972억 달러가 되고 싱가포르는 1207억 달러,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820억 달러, 태국이 339억 달러입니다. 이걸 보시면 싱가포르는 이 기간에 거의 수출이 증가를 하지 않았다 보시면 됩니다. 금액 약간 증가를 했는데 이건 10년, 9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보면 실질로는 훨씬 더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태국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좀 증가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주 수출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국제 가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베트남이 국제 전자산업, 여기는 주로 무선 통신기기가 중심입니다만 이게 핵심적인 국가로 떠올랐다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그려놓은 게 수출입니다. 중요 수출국들이 베트남의 수출이 2006년부터 가장 꼬레비였습니다만 이게 2020년에는 다른 나라를 제치고 1위의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만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여전히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한 2,700달러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경제가 엄청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더 가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경제의 특징을 다국적 기업 투자 주도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제조업, 동남아시아의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대량 생산 제조업 부분은, 그리고 수출 부분은 대체로 외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국적 기업이 동남아에 가서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체제 안정과 저임금 노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옆에 표를 만들어 놓은 게 동남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제조업체가 생산직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2014년에 말레이시아 1인당 소득이 11,319달러였는데요. 일본 업체가 주는 정규 직원으로 경력 3년 정도의 생산직에게 주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말레이시아의 공원들의 임금이 월 453달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이 되면 이게 414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진 거죠. 이거 그런데 임금을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 현지 화폐로 주기 때문에 현지 화폐에 대해서는 올랐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만큼 말레이시아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니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저임금을 주는 국가가 말레이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1인당 소득이 2014년에서 2019년에 11,319달러에서 11,414달러로 거의 증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도 지금 1인당 급여가 일본 업체가 주는 1인당 급여가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저임 노동력이다. 근데 거기에 제가 급여 중앙값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마지막 칼럼란에 보면은 중앙값하고 말레이시아 경우에 급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저임의 외국 노동력을 수입을 해가지고 다국적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성격이라는 게 현지의 기술을 이전하는 데 즐거워하는 기업은 없죠. 현지의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데 무슨 자본 집약적이고 고급 기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는 대체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특징으로는 화교 자본의 정경유착이라는 겁니다. 동남아 경제에서 화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화교를 현지인과 지금 구별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나는 그 구분해서 비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교는 소위 비즈니스 역량이 뛰어나고 거기에 화교 문화가 주는 일종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동남아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이들의 경제 성장, 기업가 정신 이런 건 아주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만 정경유착이라는 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수하르토 대통령하고 인도네시아의 수드노 살림이라는 임소룡이라는 양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임소룡 살림그룹에 대한 책의 커버를 제가 찍은 겁니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근 30년을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금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과 로버트 콱이라는 기업인의 사진입니다. 마하티르 수상이 몇 년 전에 90이 넘은 나이에 복귀를 했을 때 경제를 살린다고 몇 명의 경제 자문위원을 임명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 로버트 콱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콱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건 샹그릴라 그룹, 샹그릴라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만 로버트 콱의 그룹에서 샹그릴라 호텔이라는 것은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엄청난 뒤에 다른 사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90이 넘었거든요. 두 사람이 다 93, 4세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동남아 경제를 구성하는데 이 화교 기업인들이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래서 동남아 경제 이중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국제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남아가 외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공업 부분을 육성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그런데 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던 영향력이나 기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상품 수출 비중과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공산품 비율이 시간 관계상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상품 수출의 GDP 구성비가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2000년이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고 태국은 2005년, 그 다음에 베트남은 현재 진행 상태죠. 그 다음에 한국은 40.8%로 2010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수출 중에서 공산품 수출 비중은 2000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가장 높았고 태국은 현 단계에서 아주 높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산품 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아진다 하는 겁니다. 경쟁력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이 나라들이 수출하는 공산품이 결국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중국 팩터가 강합니다. 중급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세계에 쏟아져 나올 때 이 나라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낮아진다. 그럼 경쟁력이 낮아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조 부분의 생산과 고용이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고용의 비중이 감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함에 따라서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으로 이전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래 표 두 개 중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주요국에서 제조업에 있는 종사하는 고용 비중이 언제 가장 정점에 왔는가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생산성이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지만 생산성이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 비중은 이제 낮아지는데, 그래서 제조업 고용 비중은 선진국이 될수록 다 낮아집니다. 여기 보면 한국은 1989년에 제조업 고용 비중이 28.7%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1973년에 26.2%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은 다 이제 낮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건 뭐 정상적인 거죠. 경제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 비중도 낮아집니다. 왜 생산 비중이 낮아지냐? 이건 수요 구조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서비스 부분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 부분이 높아집니다만, 물론 이 나라들은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한 국가 경제 내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구조가 생산 구조를 바꾼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생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를 했고 고용 비중도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00년에도 제조 고용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2019년에는 8.5%,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고용 비중이 23.5%였는데 10.8%로 감소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3.0에서 15.0%로 증가를 했는데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비중은 감소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생산 비중도 고용 비중도 감소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고용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고용의 생산성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 제조업 부분이 쇠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드릭이라는 경제학자가 미성숙, 프리머처 디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다 그래가지고 미성숙 탈공업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성숙 탈공업화 현상이 일어나면 경제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경제 발전에 크게 해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태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은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1인당 소득을 제가 여기 그려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한국, 그 다음에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만 그려봤습니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가 2011년, 12년경에 이미 $10,000를 돌파를 했는데 $10,000, $11,000 그 사이에서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중국이 얼마나 빨리 성장을 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남아의 경제 발전 국내 및 영내 발전 격차가, 경제사회 발전 격차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소득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2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이걸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만 25세 이상 인구 중에 고졸 인구 비율이 몇 %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5년 자료입니다만 76.4%, 그러니까 25세 이상 인구 중에 76.4%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습니다만 2019년 현재 높은 말레이시아가 62.6%고
태국이 35.3%, 베트남이 31.9%, 미얀마가 2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소위 인적 자원 개발 면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아 사망도 있고 상위 20% 소득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갖고는 사실은 이 양극화 문제라는 걸 정확히 보기는 어렵죠. 한 10%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 통계가 이용 가능하지 않아서 지금 20%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이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 다음에 빈곤율도 하루 3.2달러 구매력 평가로 하루 3.2달러의 소득을 가진 미만의 소득을 가진 빈곤선 이하의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즘은 3.2%보다도 5달러 정도로 올려갖고 지표를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빈곤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이제 이즈 오브 두잉 비즈니스라고 세계은행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소멸할 때까지 과정 중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사업 룰이나 레귤레이션이 얼마나 기업에 편의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놨는데 이걸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2019년 걸 가져왔느냐? 2018년 것과 2020년 거에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 이러고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19년 보고서의 통계를 가져왔고 아마 2021년에는 발표를 안 했을 겁니다. 통계 오류를 고친다고. 그런데 이 19년 통계는 무오류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는데 한국은 세계 5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싱가포르 2위. 그런데 대체로 아주 순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규정, 룰 이런 것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안 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중국으로 급속히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합니다. 동남아 지금 아세안이 1992년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해왔고 영내 통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교역 비중을 보면은 교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 영내 비중이 2003년에 24.9%에서 2020년에 21.3%로 오히려 떨어졌고 중국의 비중은 7.4%에서 19.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표를 보면 수입만을 따로 구별을 해보면은 수입은 중국에서의 수입이 23.5%로 아시안 영내 전체 수입 비율 21.1%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남아 통합을 통해서 동남아 안에서 교역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경제 공동체라는 게 단일 시장, 생산 기지 이걸 지향을 합니다만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아시안 동남아로 들어가는데요. 2019년에는 3,200만 명 이상이 아시안 전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특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지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방콕 같은 경우 2019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워낙 중국 사람이 많고 다시 중국어 교육 기관들이 사설 기관들이 엄청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중국인 사업가들이 국적을 싱가포르 같은 경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들어가는 중국계 화교를 우리가 신화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신화교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로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의 재계 업계 순위들을 보면은 새로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상위 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되는 프로젝트들을 다 하시는 것을 사진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지금 중국 군밍에서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방콕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라오스 구간은 거의 완공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통합이 되고 있다. 이게 초고속 열차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빠른 열차가 군밍에서 라오스 비엔타인까지 직통으로 달리면은 이건 라오스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스트 코스트 레일 링크를 내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마하티르 전 정부가 중국과 계약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했고 마하티르가 이걸 뭐 없애겠다 했다가 나중에 재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 밑에는 지금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가는 열차를 이게 일본에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 프로젝트는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 완공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는 해양부까지 중국에 자금이 들어가고 대륙부 동남아는 금방 중국과 통합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 성과에 동남아 경제 성과에 미칠 요소들이 어떤 거냐, 어떤 걸 볼 때 동남아 경제를 전망을 하는데 참고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이 동남아의 인구가 지금 한 6억 6천만 명이 되거든요. 6억 6천만 명이 되니까 한국에 비해서 뭐 거의 12배 많죠. 12배 많고 2030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질적, 인적 자원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여전히 교육의 질도 낮고 양적 지표도 아직 낮습니다. 인구하고 관련해서 이제 부양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양률은 14세 이하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얼마나 먹여 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비생산 가능 인구를 몇 명이나 떠안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감소를 할 때면은 그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증가를 하면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증가를 할 수가 없느냐? 복지 비용이 많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약간 증가를 합니다만 2025년까지는 대체로 태국과 베트남을 제외해 놓고는 대체로 부양률이 당분간 하락을 할 거고 이게 저축 여력도 당연히 국민 경제 전체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을 보면 2020년에 이게 0.4였는데 이게 2030년에는 0.54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고도 성장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나쁜 국가가 태국과 베트남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족 계획이 성공한 나라에 들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젊은 인구가 많이 없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동남아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세안 동남아 자체가 동남아 산업 기업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경제에서도 왜 기업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기업가라는 게 소위 말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과 역할을 저는 중요시 보고 있는데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매년 글로벌 2000이라는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000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죠. 여기 보면 동남아 기업이 몇 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 기업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 많이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만드는데 자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을 보시면 세계 16위 기업으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189위 현대자동차 쭉 보면은 주로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금융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현지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윌마르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주주가 아까 말한 로버트 콱입니다. 로버트 콱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을 뿐 원래 사업의 출발지는 인도네시아였고 지금은 가장 큰 사업의 영역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 화교 그다음에 뱅크 센트럴 아시아 베세아라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행 이게 옛날에 산림그룹이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화교가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를 쥐어놓고는 대부분의 정부계 그다음에 금융계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을 기업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1970년대 일본에서 그랬거든요. 1970년대 일본, 80년대 한국에서도 은행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의 일본이 한 50년 전, 우리의 한 30년 전 모습을 현재 동남아 경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산업에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것도 넘어가 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동남아 경제 발전 모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국적 기업 주도의 단일 경제 모델이었다. 이게 동남아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결과가 미성숙 탈공업화, 중진국 감정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보고 이걸 다자분단 모델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다국적 기업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자체 기업이 수출 부분을 일부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냐 정부냐 이 개념이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적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제도적 민주화도 포함이 됩니다. 정부가 소위 말하는 부패한다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이런 의미의 정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국가의 비전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쟁력 있는 자국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 개발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아시안 경제 공동체가 중국의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시안 경제 공동체 인구가 6억 거의 7억에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안 10개국이 인구가 세계 3위고 GDP는 5위, 수출 상품은 4위, 상품 수익이 3위인데 그래도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을 해서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반드시 이긴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서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동남아 경제가 중국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 중국에서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중국을 탈출해서 베트남으로 온다 뭐 이런다 하는 것은
저는 일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만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이 동남아의 산업 제조업은 계속 중국에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걸출한 리더들이 와서 동남아 경제를 추스리고 전체적으로 아시안을 만들어 나가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래서 중국과 분업을 하고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망을 짧게 해보면은 지금 중단기 전망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 개도국의 성장률을 지난 10월, 지난달 세계은행에서 전망한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회복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글로벌 밸류체인 소위 생산 네트워크가 많이 붕괴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득 불균형 문제가 더 당분간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자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어려우면 교육 인적 자원 개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이게 네거티브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됩니다. 소득 격차라는 게 결국 저소득층이 정부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코로나가 다양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기적으로 중국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상위 국가들은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들은 애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필리핀은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만 자본 축적률이 낮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전반의 호경기나 중국, 한국 등이 보여준 혁신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 혁신에는 정치 사회의 소위 말하는 제도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자유로운 사회 환경 이게 중요합니다만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혁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 그래서 뭐 게임 업체가 나와서 시가총액 1위 하는 게임이나 이커머스 업체가 시가총액 1위 하는 기업이 갑자기 등장해서 수년 동안. 그래서 그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기업주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싱가포르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싱가포르 같은 사회가 독자적인 싱가포르 사람으로서 어떤 혁신 파괴자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15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한 5% 내의 성장률을 하게 될 것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한 3, 4%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성장률은 있을지라도 이게 대외 소위 말하는 구매력이란 차원에서 보면은 달러당 1인당 GDP는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소득 수준으로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동남아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삶의 질이라든지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면 아주 풍요하게 살잖아요. 풍요하게 살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훨씬 소득이 높다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태국의 길거리에서 국수를 팔고 있는 사람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이 팔았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 20년에도 똑같이 길거리에서 국수를 팔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로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1시간을 써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